바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스마트 건설의 현재와 미래의 도약을 위한 합리적 제도,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광표 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연구원의 이광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이제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제도 정책적 측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크게 세 파트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건설, 과연 제도 정책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 차장님께서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이제 저희 건설 산업의 체계에 따른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내 환경상 이제 법제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성의 부분입니다. 스마트 건설의 핵심은 이제 사실상 생산성에서 출발한 부분인데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의 확보는 당연히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생산성 법제도 측면에서 혹시나 생산성을 역으로 깎아먹고 있는 부분은 아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현행 체계로 봤을 때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을 거꾸로 저해시키는 부분이 발생하진 않을지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의 이제 건설 사업에 대한 추진 기반 중 하나인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공기 단축을 본다면 저희의 산업의 이제 사업은 적시 시공이죠. 공기 단축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이제 충분하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논의 배경을 시작으로 이제 그간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이제 노력에 따른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와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스마트 건설의 시작인데요. 스마트 건설의 시작은 이제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스마트 건설이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워딩에 이제 매몰되면서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시작은 2010년대 중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생산성 이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한 이제 10년 돼갑니다.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새로운 방향성이나 제도정책적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생산성 이슈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저희는 이제 산업의 이미지부터 이제 공사비 그리고 이제 심창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결국 스마트 건설은 좀 더 늦추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입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산업의 이해관계의 발주자부터 이제 건설기업, 그리고 기술개발기업, 그리고 건설인력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제공해줘야 할 산업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법적 기반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양한 세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중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의 기술이나 사업, 산업적 측면에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많은 말씀 주신 R&D 사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건설 활성화의 측면에서 이제 기술 개발 초창기 특성상 대규모 R&D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즉시 보급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R&D 과제가 종료되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시장 안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적 측면입니다. 사업은 크게 보면 발주 방식과 공사비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를 기반한 사업의 시행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발주 방식은 이제 스마트 턴키나 시공체 기명 사업 관리 등의 이제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비는 이제 분담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기술별로 이제 시공 기준이나 시방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주 방식입니다. 발주 방식, 과연 대형 공사 발주 방식 전반에 대한 고민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의 핵심은 사실은 분담가 방식의 근거도 맞겠지만 대형 공사를 위주로 스마트 건설이 적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총사업비 관리 체계에 따른 제약, 규제적 요인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기술 기준입니다. 개별 기술 기준별로 마련하며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 건설 기술의 경우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이제 하나씩 마련한다면 언제쯤 우리 다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시행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총사업비 관리 체계의 한계로 인해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 대상 사업만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 인프라 부분입니다. 산업 인프라 부분은 크게 보면 기업에 대한 육성과 이제 인력의 양성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기업 육성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간의 노력이 기술 개발 기업,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에 치중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제는 확산의 시점인데 확산의 주체인 건설 기업들은 지원책에서 좀 소외되어 오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 인력 양성의 경우는 기존의 경력관리 체계와의 연계성을 제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인력 양성의 핵심은 결국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 훈련 등은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함께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간 우리는 얼마나 좀 진도가 나가 있고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설문조사를 간단히 좀 시행해 왔습니다. 대상은 이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다만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발주 기관들도 포함해서 의견들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스마트 건설 개발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 일부 선도 기술이 하나 현장 적용이 이제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기술의 활용의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형 특정 기술이나 발주 방식을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밀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스마트 턴키 등의 발주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나아갈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발전에 좀 저해가 되고 아니면 활용에 한계가 느끼냐? 라는 측면은 크게 보면 세 측면에서 좀 응답이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기술적 측면은 기술 검증이 너무 쉽지 않다.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 구축이 너무 어렵다. 정보통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법 제도적 측면이고요. 아직까지 기반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측면입니다. 검증 기술만을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신규 기술들의 시장 내 진입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측면에서는 한 보통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 개발의 역량을 기술 개발 기업의 역량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요. 전문 건설 기업의 역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기획이나 설계 단계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시공이나 유지 관리 단계의 이제 역량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5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정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다만 이제 보편화까지의 소요기간은 한 10년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좀 스마트 건설 기술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보다는 이제 법제도나 사업비 아니면 발주나 계약 방식 측면으로 관심도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과연 뭐가 문제이길래 아직까지도 스마트 건설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세부적인 다양한 한계점들이 여전히 이제 산적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간에 많은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파편적이고 지역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 향후에 결국 종합적이고 좀 확장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 이제 기술은 이제 그간 기술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왔는데 결국 개발 기술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사업을 반영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 각종 사업 유형을 통한 발주가 좀 활발히 일어나야 되고 해당 발주 방식이 스마트 건설 기술의 도입 목적인 효율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저희 산업적 기반이 좀 미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적 한계가 있고요.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법적 근거 부재입니다. 아직까지 스마트 건설에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해서 특별법안이나 안지법 건진법 개정안들의 노력이 있어 오긴 했는데요. 입법 통과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이제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기술의 활용의 관점에서 보면 활용 가능한 기술의 풀을 제공하고, 그리고 공사비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신뢰성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산업 내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 신기술 제도와 이제 건설 기술 마당을 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건설 신기술 제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법이나 장비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보니까 순수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어떻게 포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상 경쟁성 평가 항목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스마트 건설 기술이 이제 초창기 기술이고 개발 기술들이 이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이나 인센티브 사항을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 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네티스 제도를 좀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등록제 기반으로 다수의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사비 정보를 이제 기술 개발자, 등록자의 선택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기술의 활용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좀 한계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적 측면입니다. 사업적 측면의 첫 번째는 이제 발주 방식인데요. 국내 발주 방식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업 규모를 중심으로 이제 획일적인 발주 방식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이제 경직적인 발주 방식에 따라서 생산성 확보를 위한 선진적이고 좀 질 일부한 발주 방식의 도입은 역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술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용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지 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스마트 건설 기술의 이제 도입 목표가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형 공사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대형 공사의 경우는 이제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체계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예타 이후에 예비비 10%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총사업비의 증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단계로 넘어오더라도 자율조작 항목에 한해서 설계 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건설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조사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 기술 반영이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 기술 반영의 경우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점이 하나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이제 기술 도입을 위한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율조정 항목 운영, 현재로서는 스마트 안전만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술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용 반영 원칙과 기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규율적 한계 때문에 현재 발주되고 있는 대다수 사업은 공기업 중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규율을 받는 사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러 가지 이제 발주자나 계약 상대자가 기술 제안하는 방식 외에 발주자가 기술을 지정하거나 하는 방식들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발주자 기술 제안 요청에 따라서 계약 상대자가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만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품단가 방식으로 이제 비용을 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으로 품단가를 마련해 나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거로서 하나씩 마련한다면 그게 마련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기술들은 좀 도입이 더뎌질 수 있다는 한계성이 예상되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 사례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일단은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 이제 대형 공사에 대한 규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나 계약 시공 시점별로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계약 상대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일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발주나 계약 전 단계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사전적으로 기술의 적용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발주자 협의를 통해서 계약 상대자가 제안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기술 도입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용 기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 반영 방식을 통해서 수집된 비용 정보를 시공 패키지 단가화해서 녹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할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공공사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운영 중인 네티스 시스템에
기술개발 등록자가 올려놓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업비 반영 원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주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자 지정 기술에는 발주자가 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자가 제한하는 기술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표준적 산액 외에 추가적인 비용만 계약 상대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인프라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기술화를 주체는 건설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책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과 함께 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 지원책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책기관의 입장에서 직접적 비용 지원이나 융자나 보조 등의 방식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부분은 현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 조금 더 전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은 결국 기존 체계의 교육 훈련이나 이제 직무 분야 이외에 이제 등급 체계 등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기술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참여자별로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무 분야나 전문 분야는 결국 대학 교육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급 체계 같은 경우는 그간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긴 한데 자격이나 학력 경력의 이제 배점의 기준을 보면 저 부분도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통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보면 좀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존 체계에 대한 규제에서입니다. 현 체계 중에서 이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저해할 것을 우려되거나 하는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체계 외에 기존의 시공 방식이나 설계 방식 외에 새로운 산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가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시장 규모를 좀 살펴봤는데요. 2030년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좀 급격히 증가하더라고요. 이제 한 5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술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개선 방안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마트 건설 청사진입니다. 저희 그동안 다양한 조합 대책 수립해 오면서 건설 자동화나 디지털화라는 이제 키워드를 표방해 왔는데요. 반면에 일본의 경우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측 아래에 보시는 화면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향의 추진의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 역시 직면해 있는 출산율 저하, 생산 가능 인구의 저하인데요. 결국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람은 줄어가고 인적 자원의 투입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그 대안으로서 스마트 건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역시 이런 서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사가 저희 스마트 건설 활성화의 동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 스마트 건설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스마트 건설의 도입 외에도 사업 참여자의 협업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좀 고도화된 사업 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역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를 지원하는 IPD나 ECA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선진 발주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술풀을 제공하고 기술의 정보를 확보하고 기술 신뢰성을 제공하는 등을 위해서는 결국 스마트 건설 기술 대상의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역시 건설 신기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현재 건설 신기술 제도를 통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관리해 나간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다만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인정이나 표기나 선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 신기술 제도의 경우 1차 심의를 통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의결된 기술들을 스마트 건설 기술로 표기해준다면 활용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스마트 건설 기술이 보다 더 편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 반영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단계별로 발주자가 기술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의 기술 제안을 요청해서 계약 상대자가 기술을 제안하거나, 그리고 시공 단계에 넘어가서 발주자 또는 계약 상대자의 기술 제안을 통해서 설계변경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대한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발주나 계약 전까지는 결국 예비비를 좀 확장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시공 단계에는 자율조정 항목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율조정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반영 원칙인데요. 사업비 반영 원칙은 사실상 산업계의 가장 큰 이제 이슈다 보니까 저희가 간단히 설문조사를 좀 시행해 봤는데요. 비용 증가나 비용 부담 원칙에 있어서 비용 증가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 원칙의 경우는 기술 제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면 발주자가 기술을 지정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에 있어서는 확정값 방식의 수정 가격 방식을 이제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발주자의 제한 요청 기술에 있어서는 PS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LH 사례의 경우는 이제 스마트 턴키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사례를 봤는데요. 일단 두 사례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의 이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규율을 받지 않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턴키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원가 기준 보유에 따라서 발주자 지정형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확정값 형태로 가고 있었고 금액의 규모는 한 7%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CMR 사업 같은 경우는 원가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발주자 기술 제한 요청 방식으로 가고 있었고, 이에 따라 PS 방식으로 가되 추정 가격 한 5.1%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발주자 지정의 경우는 이제 확정가 방식으로 가면서 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발주자가 제한 요청한 부분은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다만 방식에 있어서 PS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상대자 제한의 경우는 발주자가 일부 비용,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표준적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만 발주자가 제공을 하고, 기술 제휴자의 의지로 기술 도입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 기준에 있어서는 표준 품질과 표준 시장 단가를 우선하되,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술관리 체계에 있어서 거기에 올라온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시공 대상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 산업이나 중소건설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기존의 전후반 기업의 역할과 그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스마트 건설 산업이라는 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환경은 그간의 저희의 시공 환경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결국 스마트 건설 제도 정책 체계 마련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결국 스마트 건설 역량 강화의 주된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정보 말씀해주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광표 연구위원님,